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파르게 치솟던 코스피 지수가 이란 전쟁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모드로 코스피가 다시 6,100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란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코스피가 유독 다른 지수에 비해 등락의 폭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일시적인 충격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좀 구조적인 요인, 일시적인 충격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 네. 한국 시장이 네. 그 외국 글로벌 시장이 기침만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독감이 걸린다. 네, 뭐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뭐 변동폭을 보면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굉장히 큰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 경제잖아요. 뭐 소규모 개방 경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소규모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뭐 좀 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개방 경제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이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이 다른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위주로 투자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네. 심리적인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이 뭐 한 1, 2%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뭐 하루에도 뭐 4%, 5%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코스피 시장은 남자의 주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자의 주식. 예. 네. 이게 뭐 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네. 이게 좀 굉장히 한탕주의, 뭐 크게 먹고 좀 아.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만큼 네. 굉장히 변동폭이 큰 시장이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특히 또 최근에는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네. 그래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굉장히 높은 나라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더 이 에너지 위기에서 변동폭이 더 큰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이란 전쟁으로 인한 조정 국면에서 불안감이 더 커진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대선 공약이 너무 빨리 지켜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치 사회적 변수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반도체 호황까지 겹치면서 사실 코스피 지수가 1년도 안 돼서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코스피 1만까지 외치는 상황도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터지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굉장히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또 네.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죠. 네. 지금 이 조정 국면이 네. 앞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인가? 네. 저가 매수. 예, 그렇죠. 네. 저가 매수 앞으로 오를 거니까 이게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음. 아니면은 지금 이 조정 국면에서 이 차익 실현, 뭐 돈 번 사람은 차익 실현이고 네. 좀 이 머리에서 물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손절매를 네. 해야 될 시점인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근데 저는 네. 지금 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 또는 뭐 손절매의 기회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가요?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겸손감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 나를 겸허히 그렇죠. 뒤돌아보는. 네. 예, 무슨 소리냐면은 오를 때는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자기가 엄청 천재인 줄 알아요. 나는 주식을 제대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종목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주식에 대한 타이밍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왜냐면은 뭐 코스피가 뭐 4천이 됐다가 5천이 됐다가 6천까지 넘어갔잖아요. 네. 이러면은 뭐 일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다들 주식 시장이 좋아요. 네. 장이 좋으면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으니까 네. 내가 어떤 종목을 사든지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네. 웬만하면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은 어떤 사실 어떤 수급에 따른 우연적인 그런 효과인데 내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실패는 네. 내가 주식을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벌어집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어디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주식 정보 채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내 주식 계좌는 뭐 소소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씨가 밀었던 금리학 같은 경우 그렇죠. 주가가 한때는 19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상장 폐지 위기인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뭐 주식 시장에서 약간 손해를 보신 분 아니면은 뭐 남들보다는 좀 덜 오르신 분이 네. 저는 오히려 음. 이런 거 학원비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네, 학원비. 예, 학원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큰 뭐 실패를 하는 그런 좀 면역 백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가장 오히려 더 큰 무서운 게 내가 네. 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음. 내가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음. 사람이다라고 좀 착각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네. 이 주식 투자는 한 10번 투자를 했을 때 한 8번, 9번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네. 한 번의 실패가 아. 여태까지 8번, 9번의 실패를 모두 다 네, 한 네. 번의 실패로 이를 정도로 네, 큰 네. 실패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요. 1,000만 네. 원, 2,000만 원이 돼요. 기분 매우 좋겠죠? 그렇죠.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요. 2,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돼요. 매우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3,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요. 음. 그러다가 3,000만 원이 실패를 하면은 음. 과거에 작은 돈을 가지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투자 성공했던 것이 네. 이제는 큰 규모의 돈을 굴리잖아요. 한번 이제 언젠가는 주시장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점점 이제 큰 규모의 돈이 됐을 때 실패를 한 번만 하면은 과거에 작은 돈에서 성공했던 거를 한 번에 잃어버리는. 까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주식 투자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에서 좀 손해를 보신 분들보다 내가 좀 이득을 보신 분들이 나중에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종목이나 시점에 목을 매는 투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강조하시는데 사실 종목보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뭐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네. 주식 투자의 정답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저도 그냥 네. 하루 24시간 주식 투자만 하지. 네. 예,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주식 투자에 대한 정답은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정답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포트폴리오 네. 투자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말인 거고 음. 한간에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좀 무시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 너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라. 네. 나는 남자답게 개별 종목을 사서 네, 네. 큰 돈을 벌 테니까 너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서 그냥 작은 돈만 벌어라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요. 네.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워런 버핏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을 했어요. 내 재산의 90%는 그냥 이 S&P 500에 넣어라.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네. 지수죠. 네. 지수에 넣고 10%는 그냥 다른 뭐 국채 같은 거를 사라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워런 버핏도 네. 어떤 종목을 사라, 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사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요 S&P 500 그러니까 그냥 지수에 투자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워런 버핏이 언제 100만 불짜리 내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기를 했냐면은 네. 아니 보통 시장 코스피나 S&P 500에 투자를 하면은 그게 바로 시장 수익률인 거고 네. 내가 종목과 타이밍을 잘 고르면 시장 수익률보다 나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네. 종목을 고르고 타이밍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워런 버핏이 내가 100만 달러를 내기를 할 테니까 나는 그냥 S&P 500에 투자를 하겠다. 나를 네. 이기는 사람한테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네. 내기를 한 거예요. 네. 뉴욕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금융맨들이 보기에 아니 S&P 500에 투자하는 워런 버핏을 내가 못 이기겠냐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될게요?
워런 버핏이 이겼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겼으니까 말을 했을 텐데요. 네. 요 헤지펀드 운용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의 내기를 받아들였고 네. 워런 버핏과의 내기에서 졌고 그래서 자기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 뭐 칼럼을 썼어요. 특히 불리한 이 종목을 투자하는 것에 가장 불리한 점은 대세 상승기다. 대세가 상승할 때는 이걸 뭐 종목 나처럼 종목을 고르는 사람은 네. 이 S&P 500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지수를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식의 칼럼을 썼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에 대세 상승기를 꿈꾸고 있잖아요. 네. 네. 대세 상승기가 진짜라면은 네. 이거는 종목 투자라는 것보다 코스피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뭐 이재명 네. 대통령도 종목을 산 게 아니라 그 아, ETF 그렇죠. 코스피를 산 거잖아요. 물론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종목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네. 큰일 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코스피에 투자한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투자한 사람보다 이 코스피 전체 이 지수에 투자한 것이 어떤 워런 버핏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 농담입니다. 네. 네. 이게 종목과 타이밍을 안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워런 버핏과 내기가 증명을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하셔서 사실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달성을 했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가 저소득층의 삶이나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주가 지수 그 자체가 정부의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목표가 아니라 주가 네. 지수는 어떤 결과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다. 우리나라 지배 구조가 굉장히 투명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주가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기업이 부가치를 많이 창출한다. 그럼 네. 주가는 오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 지수는 우리의 어떤 경제 개혁이나 어떤 지배 구조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나 효율성 그 네.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그런 결과적 지표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있어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그 주가가 올랐을 때 네. GDP가 얼마나 많은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네. 그런 실증 연구가 있어요. 네. 이거를 보면은 외국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면은 보통 이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 뭐 내가 갖고 있는 주가가 올랐다라는 이유로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어서 네. 예전엔 돼지고기 먹을 사람이 소고기를 먹는다 네. 이런 걸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주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은 GDP가 늘지 않을까라는 이 가설을 가지고 이 실증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면은 좀 GDP가 약간 오른다라는 그런 실증 연구가 있는데 네. 놀랍게도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와 GDP 효과의 상관관계가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연구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뭔가 네. 주가가 오르면은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네. 뭔가 주식을 더 사거나 그렇다면은 이게 네. 뭐 자산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경제적인 수준 달성도는 당연히 GDP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GDP가 오르지 않는 그런 주가 지수만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점은 주가 지수가 올랐을 때는 네. 당연한 말이지만 주식 투자를 한 사람만 돈을 벌어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한 사람만 돈을 버는 거는 또 당연한 뿐만 아니라 네. 내가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2배 올라가 봤자 100만 네. 원밖에 못 벌어요. 네. 제가 뭐 100만 원 올랐다고 해서 크게 뭐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네. 근데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1억을 투자한 사람, 1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1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10%만 올라도 1억 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1년에 1억 원 벌면은 먹고 살기 그렇죠. 훨씬 네, 넉넉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올랐을 때 돈을 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네. 어떤 자산이 많은 사람만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어떤 이 소득이 이 불균형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뭐 우리 같이 못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게 돈을 버는 것은 뭐 좋은 겁니다. 네, 우리 네. 돈 많은 사람은 돈 못 버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돈 많은 사람이 돈 버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렇지만 점점 소득 격차가 세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번 것이 네. 어떤 식으로 그 돈이 좀 전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네. 이 전체 사회에 환원된다라는 얘기는 뭐 자산을 재분배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이게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지 됩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네. 돈이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요. 이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제가 2억 원이에요. 그런데 한 2억 5천만 원을 벌어요. 네. 5천만 원 추가로 벌었다고 해서 제가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네. 소비를 하는데 2억 원 정도 있었으니까 네. 항상 매년 벌었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2억 원인 사람이 2억 5천을 벌든 3억 원을 벌든 나의 소비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요. 8천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네. 네. 이것이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인데 저소득층은 이게 소득이 늘면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네. 고소득층은 소득이 좀 늘어도 소비가 별로 늘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인 거고요. 네. 그래서 고소득층만 돈을 많이 벌면은 이 음. 한계 소비 성향이 작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네. 소비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네.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아, 저는 우리나라 전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네. 부자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도 네.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하시면서 코스피가 남자의 시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만큼 이제 한탕주의가 좀 지배적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비투 이야기인데 지난달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즉 강제 청산 금액이 2023년 이래로 최고를 기록했다는 건데 예. 이 말은 곧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갚지 못해서 강제 청산이 진행된 금액이 많다는 거고 이거는 곧 비투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비투의 위험성은 항상 강조되지만 이게 참 쉽게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접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주식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주식을 사면 반드시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달러 돈을 빌려서라도 이거를 네. 빚을 지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모르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이 강제 청산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비투가 많고 강제 청산이 많은 것이 시장 변동성을 더 악화시키는 점점 더 나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종목과 타이밍을 안다라는 것이 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바거든요. 이게 네. 무슨 소리냐면은 네. 실제 어떤 이 수익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실증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내가 종목을 잘 고르고 내가 좋은 타이밍을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실증 연구를 보면은 나의 포트폴리오가 나의 수익 변동성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어떤 주식을 얼마를 사고 채권 얼마를 사고 내가 뭐 외환을 얼마를 사고 부동산 얼마나 사는 나의 그 포트폴리오가 나의 수익 변동성의 90%를 결정하는 거지. 네. 내가 어떤 주식을 어떤 타이밍에 샀는지가 나의 실질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10% 미만이다라는 네. 실증 연구가 있고요.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내가 종목과 타이밍을 고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이 엔비디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이 뭐 SK 하이닉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이 엔비디아 사장도 네. 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지 네.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엔비디아 사장조차도 네. 알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AI 엔지니어가 한번 그 엔비디아 칩을 통해서 AI를 돌려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네. AI의 핵심 부품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사실은 엔비디아 사장도 몰랐던 사실을 투자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를지 아니면은 뭐 소니를 젖히고 삼성전자가 소니를 젖혔고요. 그리고 HBM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하이닉스가 삼성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소니 사장도 몰랐고 삼성 사장도 하이닉스가 HBM 부분에서 HBM은 삼성전자가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HBM을 내가 만든 HBM을 하이닉스가 더 잘 만들 거라고는 삼성 사장도 엔비디아 사장도 네. 하이닉스 사장도 몰랐던 건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은 투자자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투자자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오를지 삼성이 오를지 소니가 오를지 하이닉스가 오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삼성이 오르든 하이닉스가 오르면 뭐는 오르죠? 코스피는 네, 올라요. 코스피. 엔비디아가 오르면 뭐는 오르죠? S&P 500은 네.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를지 하이닉스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전체 큰 코스피는 엔비디아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삼성전자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하이닉스 때문에 오를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 오를지는 모르지만 코스피는 오르고 S&P 500은 오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수를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 당연히 더 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감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주식 시장이 오르면 어쨌든 주식 시장에 투자한 사람 그리고 많이 투자한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들을 좀 조정해 주는 것들이 이제 이 세금의 문제일 텐데 금융투자세 이야기가 사실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사실 폐지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좀 바뀐 듯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금투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입장을 바꿔서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금투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금투세 폐지 전에 네. 뭐 어떤 보수학자, 진보학자 중에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학자는 사실상 학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OECD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대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세금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도 유일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게 아는 가치, 세금에 대한 가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네, 것이 네. 세금의 가장 중요한 명제인데 네.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네. 노동소득에만 세금이 있고 노동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세금이 사실상 없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항상 너무 억울해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월급쟁이들 뭐 네.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면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를 당연히 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셋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동, 그러니까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네. 아니면은 주식해서 돈을 벌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에서 돈을 벌거나 네. 셋 중에 하나죠. 뭐 물론 상속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도 네, 있지만 네, 그건 네. 빼고 네. 나의 어떤 노력 또는 행운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것은 뭐 노동, 주식, 부동산 셋 중에 하나인데 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는데 뭐 물론 OECD 국가보다는 평균 국가보다는 적게 내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소득이나 이 금융소득보다는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데 네. 사실상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죠. 뭐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네. 주식 투자해서 1억 원을 벌든 5억 원을 벌든 세금을 안 내죠. 이 부동산 양도 차익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만 네. 1세대 1주택자는 사실상 세금을 안 내거나 정말 조금만 냅니다. 네. 그래서 이 근로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거고요. 네. 네. 뭐 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도 뭐 다른 OECD 국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네.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일이죠. 네.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에게 또 금융소득 뭐 다른 이유로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 어쨌든 초기에 이제 개미들의 많은 반대로 이제 폐지를 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입장이 바뀐 듯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사실 초기에 비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훨씬 더 강경한 쪽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혹시 금투세도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예측을 하지 않는 이게 좋게 말해서 실용주의자고요. 네. 뭐 실용주의의 반대말은 원칙주의자잖아요. 네. 원칙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을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튈지 저는 아, 짐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확한 워딩을 보면은 음, 이 거래세는 나쁜 세금이다. 내가 네. 돈을 벌든 돈을 안 벌든 음, 세금을 내는 거니까 별로 좋은 음, 세금이 아니고 음, 어떤 이것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금투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금투세가 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절대 뭐 알 수가 없는 분이지만 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음, 저는 사회 정의보다는 시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주식 시장을 위해서도 저는 금투세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네.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음. 호재,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아, 바로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를 더 싫어하거든요. 네. 차라리 악재가 터져도 주식은 오를 수 있어요. 네, 네. 호재가 된다고 해서 항상 오르는 게 아니고 악재가 네. 터진다고 항상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호재가 되면 주식을 사고 악재가 되면 주식을 팔면 누구나 돈 벌게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정말 네. 무섭고 어려운 게 호재가 드는데도 떨어질 때도 있고 그쵸.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오를 때가 있는데 음. 왜 그러냐면은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 가장 많이 오르고 아,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게 오르지 않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금투세라는 것은 네. 언젠가는 저는 그게 언젠가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 주시장에는 이 양도차익 과세 금투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도 네. 실증적으로도 이거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도입이 되는데 네. 계속 시장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시장의 주식은 금투세가 내년에 도입될까? 5년 뒤에 도입이 될까? 10년 뒤에 도입이 될까? 네. 이게 계속 잠재적으로 불안 요소, 예측 불가능성이 상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입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예측 불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네. 저는 주시장을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좀 조속히 도입이 돼서 어떤 네.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경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2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쟁 추경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번 고유가 추경이죠. 에너지 네. 가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하는 추경인데요. 네. 일단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고유가가 됐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는 에너지 수요 공급 양쪽 측면이 있죠. 네. 저는 당연히 수요 측면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은 수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에너지 가격 자체를 우리가 공급 가격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을 늘리거나 어떤 수요 측면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에너지 취약계층은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공급 정책이라면 가격 정책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좀 시장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 좀 버퍼, 약간의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요 정책,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에너지 취약계층 대책,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 가격 정책인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 것은 에너지 공급 가격이에요. 네. 이 최고 가격을 네. 그 예비비로 5조 원을 했고 그리고 유류세를 내렸는데 실제로 이 싱가포르 경유 도매 가격을 보면은 이 한 3천 원이 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경유 소매 가격이 2천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계속 지속이 얼마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국제 도매 가격보다 이 뭐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소매 가격으로 국민의 네. 세금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만약에 전쟁이 3개월, 4개월, 5개월 지속되면은 이건 네. 5조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10조 원, 20조 원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속 네. 가능한 가격 정책은 아닌 거고요. 다행히 다행히 뭐 전쟁이 지금 이게 뭐 휴전 협상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예측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더 예측하지 않은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그쵸.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은 네네.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지금 뭐 휴전이 된다면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계속 전쟁이 지속된다면은 이건 지속 가능한 가격 정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은 이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아니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가격이죠. 시장의 효율성은 가격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가격 조절인데요. 네. 지금 국제 유가 가격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소매 가격만 억지로 낮춰지니까 네. 이 국민들이 이 유가 그 비싼 유가에 대해서 이 생활을 바꾸지 않아요. 그냥 일례로 뭐 이 벚꽃이 많이 폈었죠.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벚꽃 여행을 가는데 자차를 통해서 벚꽃 여행을 간 것이 작년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거기에 맞춰서 벚꽃 여행을 가더라도 이 버스나 관광 버스나 네. KTX를 네. 통해서 벚꽃 여행을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유가를 강제로 낮춰놓으니까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은 그냥 기름을 막 쓰는 거예요. 과거와 똑같이 네. 과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가격 시그널 효과가 없어서 시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춰지는 그런 안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급 1순위, 취약계층 2순위, 수요 3순위가 거꾸로 돌려서 네. 어떤 에너지 효율 대책, 수요, 그다음에 2순위가 에너지 취약계층, 3순위가 어떤 공급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가 문제는 전쟁이 끝나도 사실 고유가는 계속될 거라는 예측도 좀 있어서요. 맞습니다. 네.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생산 시설 같은 경우를 좀 재정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화석 연료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네.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경제의 가장 네. 큰 대동맥인 것뿐만 아니라 네. 안보적 차원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에너지 수요 대책, 효율성 네. 개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그런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추경 효과 등이 반영돼 전쟁 이전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경제 성장률과 내 살림살이 그리고 내 지갑의 괴리는 정말 오래된 문제지만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라는 점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 그리고 정치인들의 귀에 못이 박히는 그날까지 월간 프레시안에선 계속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상민 연구위원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꿈을 향한 출근길. 스마트한 생활부터 동네 구석구석까지 완벽한 경기도를 위해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